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스 8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또 메시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또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걸어 나와서 직접 메시지를 발표한 거 보면은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당무에도 빠르게 복귀하려나요, 부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자택에서 치료를 좀 당분간은 받으시겠다라고 했지만은 네. 뭐 유선상으로는 충분히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당무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당무회의를 주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 다소 힘드시기는 하겠지만은 최소한 다음 주부터라도 아마 복귀하셔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실까. 어찌 보면 지금 총선 디마에서 90일이거든요. 네. 원래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찌 보면 전국을 돌면서 어찌 보면 붐업을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네네. 정말 불의의 피습을 당하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늦어진 만큼 다시 한번 또 내실을 더 기해서 붐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쯤에 만약에 복귀를 하셔서 이렇게 전국 순회 일정을 잡는다면 어딜 먼저 가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다시 한번 가셔야 된다. 네.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실 수 있는 상태만 된다고 한다면 가셔가지고 당시에 오늘 고마움을 표했던 어떤 소방관들과 그다음에 부산대 의료를 응급처치를 해주셨던 부산대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그 이재명 대표 퇴원 메시지 중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들으셨나요? 저는 주목할 점이 있을까 봐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주목할 점이 없어요. 그래요? 예, 주목할 점이 없고 그냥 정말 모범생의 모범답안 같은 그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아마 신경은 많이 썼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파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극도로 좀 절제된 메시지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기류가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반정치 테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소방 헬기 그리고 부산대 병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면서 예상 가능한 메시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냈다는 그 점이, 그 태도가 사실은 좀 주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한 소방헬기 전원이나 여러 가지 이게 지역 의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불타기 직전의 화약고 같은 상황임을 이미 이재명 대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덧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절제된 메시지였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오늘 나온 메시지 중에서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나오자마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이 메시지에 담는 것은 저는 차차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자택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본격적인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어떤 하나씩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치인은 우리가 발걸음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첫 번째 외부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기획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산 소방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찰 또 부산대 의료진 분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대표의 그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 또 헬기 이송 이런 것들이 줄곧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논란은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원단장님? 아니 근데 저는 잦아들 것 같지가 않은 네. 게 지금 그 지역의사회 거의 전국의 지역의사회가 다 성명을 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헬기로 전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의 요청도 한 22분 정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응급의료 그리고 그 지역 의사회나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두가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응급 환자가 돼가지고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지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가 군대 문제하고 뭐 입시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학폭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 민감하냐면 그게 내 문제인 거야. 나도 군대 가고 나도 수능 쳐야 되고 나도 그 학폭에 시달릴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면 그 문제가 절대 이게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아주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사람들만 공유하는 어떤 문제였다 그러면 그게 잦아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원자력이라든지 예. 그런 아주 그런 특별한 분야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강론으로 들어가는 분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의료는 내 문제예요. 각자 국민들이 각자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예. 거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잦아들 문제는 아니고 민주당도 이거를 이제 이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자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과연 국민들께서 이거를 뭐 잠시 관심에 멀어진다고 해서 네. 무시하고 아니면 잊고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뭐 혹시 해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원당장님은 불어라 동남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미 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진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방 의료가 더욱더 지금보다 견실해져야 되고 어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돼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지방 의료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그렇게 전원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왔다는 부분 뭐 저는 뭐 야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했다는 비판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력한 지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던 부분 당시에는 너무 또 응급했지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결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어떤 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예. 절대 뭐 본인이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7712님 정치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셨고 2399님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도 더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아야겠죠. 다 함께 살자고 하는 정치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 피수 사건 수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습격범 김 씨가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냈고 이 대표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예. 그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배후가 있느냐. 네네. 이게 그 단독 범행인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공범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배후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실행을 누군가는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범인이 이제 뭐 행동을 한 거고 그러면 누가 사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이 뭐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음모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퍼즐이 딱 맞아버리거든요. 예. 그게 어느 쪽 예를 들어 진보 진영의 음모론이든 보수 진영의 음모론이든 그 음모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이냐 배후가 있느냐. 그렇죠. 저는 네.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SNS라든지 이런 것까지 뒤져보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라는 거는 확인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크기는 이제부터는 좀 줄어드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 대표를 그 습격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는 분명하고 뭐 형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는 점에서 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뭐 배후가 있다 그러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세력이 어딘가에서 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는 제일 주목했었습니다. 설부위원장님, 어제 그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수사당국이나 정부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했는데 오늘 발표 이후로 이게 좀 불식될까요? 뭐 이제 뭐 음모론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 눈에 보인 것만 아니면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저는 납득이 충분히 갔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봤을 때도 70대 노인이 어떤 망상범이거든요. 뭐 잘못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보가 주입이 된 것 같아요. 또 뭐 소위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보면 이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쪽으로만 본인이 보는 방향으로만 그게 알고리즘이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망상을 확신으로 갖게 돼서 저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좀 납득이 되지 않거나 어떤 수사 결과 발표로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어떤 의혹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명을 하든지 어떤 정보 등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예민한 부분이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 언론에 공개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국회의원들에게는 조금 이거 상임위에서 행안위에서 조금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혐오 정치를 오히려 가져오는 것들이 이러한 망상범들을 또 양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부분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의회를 습격했던 미국의 어찌 보면 다수거든요. 다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의회에 쳐들어가지고 정말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관도 살해를 하고 오히려 의회를 점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 문화를 그런 면에서는 바꿔야 되고 물론 범행의 동기가 그렇게 그거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서 두 분 다 이제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 김 씨에 대한 신상 그리고 당적 이거 모두 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요? 일단은 뭐 정당법 58조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뭐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당적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거는 뭐 그걸 뭐라고 하긴 좀 그래요, 경찰에서. 그런데 당적이 중요했던 이유가 이 그 범인의 동기를 확인하려는 부분이 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브리핑하면서 동기 부분을 꽤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당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당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못할 수준으로 뭐 경찰이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그것 때는 당적 여부가 좀 왜 당적을 숨기지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는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 변명문도 있고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당적 여부를 명시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그 감수하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경찰의 그런 브리핑 자체가 충실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적 공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의견 비슷하신가요? 네, 뭐 그러니까 저는 당적이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뭐 중요 사항이지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당적도 물어봐요.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봐요. 질문지에 초창기 질문에 소속 있어요. 단체랄지 뭐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적 이미 좀 보도로 일부는 밝혀졌잖아요. 과거에는 국민의힘 쪽 계열의 어떤 정당의 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작년에 뭐 가입을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라는 것이 당원으로서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적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상
그걸 분노로서 표출하고 그걸 살해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망상을 가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증오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보수 정당에 당적을 갖다 해서 보수 정당에서 보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적 공개 여부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공개했었어도 저는 그렇게 큰 반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한수님께서요. 한 사람의 혐오감으로 일어난 사건일 텐데 이것을 다시 진영을 나눠서 본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리라 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말씀 의견 주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 진영의 지지자분들 점점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혹시 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진정시킬 방안이 있을지 아니면 총선 전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당을 겨냥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을지요, 원단장님. 근데 이 부분은 그래요. 이게 그 과열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게 포커싱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원래 이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제일 처음에 그 업무론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인데 지금 와서는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런 업무론들은 아마 실제로도 보수 진영 내에서 사라졌고. 헬기 이송 전원 문제로 지금 그 이슈가 전부 옮겨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헬기 이송 전원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역 의료나 이런 거하고 연계돼 있는 공적인 부분이 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 자체는 오히려 좀 공공에 위배되는 주장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보수 진영 내에서의 쟁점은 옮겨갔습니다. 예.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게 피해자가 이제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누구고 그게 어떤 거대한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이제 업무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진영의 그런 이제 업무론보다 진보 진영의 업무론이 어떻게 갈무리가 돼야 되는지로 지금 쟁점이 옮겨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의 제일 처음에 요즘 유튜버가 문제예요. 보니까 나무젓가락이라느니 그런 자작극이라느니 별말이 다 있었죠. 물감이라느니 많았었는데 저는 그건 정치권에서 좀 자제를 시켜야 돼요. 그런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자신의 진영을 이렇게 옹호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진짜 실제 그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분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든지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진짜 그 유튜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계속 보다 보면 믿을걸요. 아마 근데 이제 근데 이런 뉴스나 공적인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옹호하는 진영에 대해서도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피해자다 보니까 진보 진영이라든지 민주당에서는 이 경찰 수사 결과만을 발표를 가지고 조금 미진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곧 공권력의 불신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걸 경찰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 개개별 사안에서 그러면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민주당이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수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검찰도 안 되고 경찰도 못 믿겠고 그럼 또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는 하되 경찰의 수사가 더욱더 충실하게 되기를 요구는 하되 이걸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경찰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민주당에서 공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과는 좀 별개지만은 병상에 계신 동안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나눈 대화가 포착돼서 논란인데요. 정 의원께서는 방송에서 자주 나는 이재명 대표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 의원은 이것이 바로 사당화의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당직이 없는 정 의원과 당대표께서 당무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혹은 이건 지적사항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원칙과 상식에서
오죽했으면 탈당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당직이 없는 사람하고 이런 그 중요한 핵심 현안이거든요. 네네. 이런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라는 게 그게 완전히 뭐 공당이 아니라 사당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공천 주느냐 아니면 누구를 징계하느냐. 사실 나머지는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 두는 거는 결국 인사예요. 예. 인사인데 그 인사를 지금 그 정성호 의원하고 당직이 없는 그리고 뭐 윤리위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그분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 이재명 대표 뭐 당무 복귀한다고 뭐 하니 많이 하지만 아니 당무 복귀한 거죠. 지금 당에서 제일 중요한 누굴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누구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당무 복귀 실제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당무 복귀의 시작이 이런 그 공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그 사당화된 모습으로 당무에 사실은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하면서 대전은요라고 하고 우리 그 이재명 대표는 현건택은요 뭐 이렇게 복귀했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사당화돼 있다. 그러면 그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탈당을 하는 건 정상적인데 그 한 분 윤영찬 의원은 왜 탈당 안 했는지 하다가 뭐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현 주소가 지금 참 막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번 형언을 해주세요. 네, 뭐 커버 쳐줘야죠. 예, 예. 설전 부장님. 네,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자기 그러니까 대표와 가까운 의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생각하고 정성호 의원도 이제 본인이 중진이다 보니 사선 중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의회 기간도 기었고 의원으로서도 뭐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약간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게 찍히지 않아야 될 문자 내용이 찍혀버린 거예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체리 따봉으로 해서 정말 1년 전에 생각해 보면 뭐 진짜 이순석 대표를 축출하는 그 과정 정말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어떤 문자가 찍혀버렸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다는 사실이 어쨌든 간에 조금 이런 사당화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걸 당대표가 그러면 이제까지 자주유지했던 거야? 아니면 당대표의 어떤 의사가 그렇게 투영이 많이 되는 거야? 라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부적절하고 저도 정성호 의원님 저 항상 방송 라디오 나온 모니터링 하는데 네네. 그럼 본인 요즘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말도 잘 안 듣고 뭐 이렇게 측근이 아니다. 좌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최측근이시고 정성호 의원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권칠승 그 의원께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근데 이제 거기 했는데. 저는 문자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당대표의 엄중 경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뭐 당대표 엄중 경고 차원에서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버렸잖아요. 중진 의원께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당대표가 엄중 경고를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이런 것들은 참 부적절한데 네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 혁신그룹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 세 의원분들께서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우선은 김종민 의원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자, 목소리 듣고 왔고요. 세 분이 일단 탈당 선언을 결국 했습니다. 설 부위원장님,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 궁금한 게 지금 뭐 더 이상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할지 아니면 공천 투정이다라고 평가절하할지 원칙과 상식 이분들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원칙과 상식 물음표 공천과 탈당이다라고 SNS 통해서 일갈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가신 분들이니까 굳이 같이 같은 밥을 먹었던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스탠스예요. 어떤 그 이준석 네. 신당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의 출당. 저는 오히려 이거
탈당했다기보다는 출당당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잡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개개 의원들은 제가 어저께 조홍천 의원 출판기자회가 국회에서 있어가지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오셔가지고 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김영진 의원도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네네. 김영진 의원도 오셔가지고 탈당을 만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도 본인은 정말 탈당을 만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개별로 의원들께서는 만류를 했었지만은 당 대표라든지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유선상으로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러한 어떤 좀 가시적인 어떤 내용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분들이 나가셔서 뭐 공천 때문에 나갔다. 뭐 아예 부정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 유영찬 의원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 부정을 못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당내에서 다른 이견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스스로들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셔서 저는 또 건승을 빌어요. 네. 그러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상식 4인방이었는데 탈당은 3인방이었고요. 윤영찬 의원께서 막판에 뜻을 바꿔서 당에 남기로 했다고 하면 SNS 통해서 뭐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긴 했지만은 윤 의원께서 이렇게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현근택 예비후보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지금 성희롱 사건. 네네네.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하고 당무를 개시한 그 사건의 영향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 예비 후보가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성희롱 사건으로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윤영찬 의원은 자기가 그러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윤영찬 의원이 그동안 뭐 계속 원칙과 상식 이래가지고 4인방 해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뭐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다고 한들 뭐 새로운 이제 친명계 그러면 그 인물이 와가지고 공천을 경쟁하지. 네네. 윤영찬 의원이 그러면 다시 공천 구도에서 유리하게 선다.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영찬 의원이 약간 정무적인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4인방으로 해가지고 나가셔야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 뭐 또 어떤 신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 4인방이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 미화되는 경우가 정치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큰 틀에서 흐름을 그냥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네. 글쎄요. 저는 뭐 윤영찬 의원이 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와서 다시 탈당하겠다고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두 의견이 있네요. 6835님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탈당하는 모습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하셨고 8144님은 마음을 읽으셨나요? 윤영찬 의원의 잔류는 공천 때문 아닌가요? 한 인사의 성의혹 문제로 공천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칙과 상식 세분과 결부한 것 같은데 어떤 명분으로 출마를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뭐 현역 의원이니까 해당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니까 뭐 출마를 하는 거야 명분이야 뭐. 근데 뭐 그냥 현역 의원이니까 가능하죠. 네네. 근데 윤영찬 의원이 저도 뭐 몰랐는데 초선이시더라고요. 뭐 남들은 초선이시잖아요. 네, 남들은 다들 뭐 재선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선수가 좀 돼 보이시네요. 초선이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에 죽고 명분에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저는 뭐 연서 변호사님 뭐 판단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의견이 뭐 거의 정치권에서는 그게 거의 뭐 정설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도 아마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윤영찬 의원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 탈당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원칙과 상식 네 분 중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정말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주변에서는 너무나 말리고 네. 또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뭐 지인들이라든지 거기서 자기 지지자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진짜 본인 혼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연찮게 또 이제 현 변호사 이 사건이 터져 버리니까 뭐 아무래도 고려를 안 하지는 않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련해서 원칙과 상식분들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지 등등의 이야기는 내일 조홍천 의원실의 조현욱 부장관과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당이더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수용할지요, 원장님? 근데 수용을 안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예,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일어났던 뭐 재판 지연, 특히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이 과연 이게 정당한 그 재판인 거냐, 공정한 재판인 거냐,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끌면 끌수록 국회의원이 이익인 거예요. 그냥 임기도 다 채워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들은 그 굉장히 공감대가 저는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세비를 이제 반납한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게 뭐 선언적인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법하기 전에는 뭐 선언적이지만 입법을 해야 민주당에서 받아야 이게 그 현실화가 되는 거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이런 이슈 자체를 공론화한다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뭐 그 약간 이게 이런 제안을 받으면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개혁 스탠스를 뒤쫓아가는 모양새가 돼서 조금 불편한 생각은 민주당에서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 제안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한 거 하신 그렇습니까? 거잖아요. 한동훈이. 네. 그러니까 너무 보여요. 너무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검토해 볼 만한 어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게 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하는 어떤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좀 발언이 아닌가, 제시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좋은 취지라도 어떤 TPO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글쎄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안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법조인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총선 앞두고 지금 뭐 현직 검사분들 또 판사분들 뭐 줄줄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있던데, 뭐 직전까지 재판이나 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에 직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뭐 피선거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두 분 의견 어떠신지 마무리 듣겠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권리, 뭐 피선거권 너무 이게 중요한 권리라 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뭐 제한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그런 공정성을 과연 국민들께서 또 납득할 수 있느냐, 판사나 검찰에서 이렇게 바로 직전에 옷 벗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90일이거든요. 그 기간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20일 또는 150일 정도. 저는 한 150일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야지 그 사건하고 좀 심리가 멀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직전에 뭐 90일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90일이라는 게 1월인데 1월이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공관위 구성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공관위가 뭐 공관위원장까지 돼 있고 민주당은 거의 구성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 한참 이제 그 총선 열기가 불붙는 시점에서 옷을 벗으면 그만큼 더 좀 오해를 받으니까 적어도 90일보다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직역보다도 가장 고도로 요구되는 어떤 공무원의 분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오히려 지금은 황운하 의원 케이스가 있다 보니 사직서 안 받아도 그냥 수리는 안 되더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버리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판사 시절에 판사 일주일 전까지 보궐선거로 되셨잖아요. 보궐선거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판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금방 사직서 내고 바로 그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선거 나가셨거든요. 뭐 그게 잘못된 거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분이 담당하던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같으면 수사에 공정성 시비가 이렇게 일으켜지는 거예요. 아니 너 출마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원당장님 말씀대로 뭐 이걸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간을 150일보다는 180일, 딱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저는 그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사직서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나와주세요. 네.